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북한 아오지 탈출 종갓나 한국의 CEO 되다. 때는 1992년 북녘 땅의 끝자락. 영희의 부모는 반동분자라는 죄목으로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왔다. 그곳에서는 죄의 유무보다 배경이 더 큰 죄였고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건 생명을 억지로 붙잡는 고역에 가까웠다. 영희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족간나라고 불렀다. 아이에게 할 욕이라기보다 존재 자체를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낙인 같은 말. 어른들뿐 아니라 또래 어린아이들까지 그녀를 부를 때 그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다. 저기 또 적간나 지나간다. 야, 너도 전현처럼 되기 싫으면 말 잘 들라. 그 말은 영희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렸고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자랐다. 아침이 되면 아오지의 공기는 늘 석탄가루와 추위로 배어 있었다. 어른들은 탄갱이로 들어갔고 아이들은 일을 도와야 하는 몸으로 취급되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다. 3살이나 5살이나 배급받을 힘도 없었다. 나무를 줍고 물을 길어오고 밥이랍시고 배급되는 콩죽을 주전자에 받아오는 것이 그녀의 몫이었다.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졌고 영희의 몸은 비쩍 마른 갈대처럼 흔들렸다. 어느 날 그녀는 산비탈에서 뗄나무를 줍다가 발을 헛디뎠다. 그곳은 돌이 부서지면 그대로 굴러떨어지는 험한 낭떠러지였다. 마른 잎에 덮여 경계가 보이지 않았고 영희는 갑작스러운 무게 중심에 휘청였다. 순간 바람이 귀를 찢는 듯 불어왔다. 발끝이 허공을 밟았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작은 몸뚱이가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는 듯 했다. 숨이 목구멍에서 턱하고 걸릴 때 하필 그녀가 등에 메고 있던 무거운 나무단이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야,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영희의 몸은 그대로 굴러갈 운명이었지만 마침 낭떠러지 옆에서 삐죽 튀어나온 마른 나무가지 하나가 그녀의 옷소매를 걸었다. 옷은 찢어졌지만 그 찢김이 영희를 붙잡아 주었다. 바람이 쌩하고 지나가며 먼지가 눈을 때렸다. 손톱은 돌에 긁혀 피가 났고 팔은 가지에 매달린 채 후들후들 떨렸다. 아래는 바로 절벽이었다. 떨어졌다면 누구도 찾지 못했을 자리.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손을 뻗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흙을 움켜쥐었다. 겨우겨우 몸을 끌어올렸을 때 영희는 자신의 뺨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눈물인지 혹은 생존한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저 적간나 또 살아났다고. 그 말조차 비웃음의 대상이었다. 영희는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울어도 소용이 없고 살아남기 위해선 어른처럼 버텨야 한다는 것. 그날부터 영희는 더 조심했고 더 재빠르게 움직였다. 허기지고 지쳐도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불평을 하면 더 많은 눈총이 돌아왔고 잠시라도 일을 멈추면 쓸모없는 종갓나라는 말이 다시 들려왔다. 그녀의 부모는 그런 딸을 보며 속으로만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는 밤마다 탄광에서 돌아오면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돌가루가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영희야, 넌 절대로 여기서 끝날 애가 아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공기 속으로 사라지기 일쑤였다. 어느 날 배급이 끊겼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분량도 받지 못했고 그 한 끼조차 물에 더 탄 콩죽에 가까웠다.
아이들은 굶주리고 어른들은 일하다 기절하기도 했다. 그중 가장 많이 굶주린 건 영희 같은 낙인 찍힌 아이들이었다. 영희는 밤마다 배가 아파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다음 날이 오면 또 일을 나가야 했다. 아침 햇빛은 아름다웠지만 북한의 현실에서 햇빛은 배고픔을 비추는 빛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렸다. 아오지의 비는 차갑고 무겁게 떨어져 땅을 질척거리게 했다. 영희는 지늘게 빠진 나무단을 끌어내려다 그만 다시 미끄러졌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는 넘어지면서도 본능적으로 땅을 움켜쥐었다. 떨어지지 않았다. 단지 손바닥이 터지고 손끝이 찢어져 피가 날 뿐이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숨 고르며 생각했다. 왜 나는 계속 살아남는 걸까? 그 질문은 어릴 때부터 영희에게 붙은 또 하나의 그림자였다. 밤이 되면 아버지는 탄광에서 돌아와 딸의 상처난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영희야, 언젠간 여길 떠나야 한다. 여긴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영희는 그 말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꿈처럼 느꼈다. 떠난다는 건 희망이 있어야 하는 일 아닌가. 그러나 현실의 영희에겐 희망을 품을 여유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낭떠러지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나무가지 하나가, 찢어진 소매 하나가 자신의 생명을 붙잡아준 그 순간, 그 작은 생존의 기적이 그녀의 마음에 아주 조용히, 아주 작게 불씨를 하나 켜놓았다. 나는 아무리 짓밟혀도 살아남는 아이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영희의 눈빛은 전과 달라졌다. 아오지의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어둠을 찢고 남쪽을 향하다. 아오지에서의 삶은 끝없는 절망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 속에는 어느 날부터 작은 균열이 생겼다. 낭떠러지에서 죽을 뻔했다. 살아난 그날 이후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을 완전히 굳힌 건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석탄가루에 뒤덮인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손등엔 피멍이 가득하고 옷은 누더기였지만 그는 늘 말했다. 영희야, 너만큼은 살아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탄광에서 비극이 터졌다. 관리자의 기분과 폭력과 분노가 이유 없이 휘둘렸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맞아 쓰러진 채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반동자식이 쓸데없이 늦장 부린다는 모욕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이었다. 어머니는 울지도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고 영희는 굳은 살과 피가 묻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떨었다. 그날 밤 두 모녀는 작은 촛불도 없이 서로의 손만 잡고 버텼다. 그리고 영희는 확신했다. 이곳에 있으면 우리 둘 다 죽는다. 며칠 뒤 새벽 안개가 골짜기를 뒤덮은 시간. 영희는 배급소에서 몰래 가져온 마른 감자 두 알을 품에 넣었고 어머니는 낡은 천으로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두어 가지를 묶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숨조차 조심스럽게 들이쉬며 산을 탔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고 떨렸지만 그 손만큼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생명의 끈이었다. 감시초소의 그림자가 멀어질수록 심장은 더 크게 뛰었다. 한 번 들키면 총성이 울릴 것이고 그 자리에서 끝이었다. 산 능선을 넘자 멀리서 두만강의 검은 물결이 보였다. 강은 조용했지만 목숨을 앗아가는 공포를 품고 있었다. 어머니는 강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야, 여기만 건너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팔을 꽉 잡은 채 강으로 들어갔다.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얼음칼이 살을 베듯 아픔이 몰려왔다. 숨이 탁 막히고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만 모녀는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소리는 곧 죽음이었다. 물살은 두 사람을 끌어내렸고 어머니의 손이 흔들렸다. 그 순간 영희는 어린 시절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기적처럼 살아남았던 그 힘. 영희는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엄마 같이 가요. 절대 놓지 마요. 물살이 두 사람을 삼키려 했지만 영희는 발을 차고 손으로 물을 갈라 앞으로 나아갔다. 어머니도 마지막 힘을 짜내 그녀와 함께 몸을 끌었다. 얼마나 버텼는지 모른다. 숨이 끊어질 듯 할 때쯤 발끝이 뻘을 밟았다. 모녀는 동시에 모래사장 위로 쓰러졌다. 하늘은 낯설고 깊고 조용했다. 영희는 젖은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만졌다. 엄마, 우리 살았어요. 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부터야.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죽음이 그들을 강으로 밀어냈지만 강을 건너게 한 것은 모녀가 서로 붙잡은 손이었다. 두 사람은 몸이 얼어 있었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다. 그들의 정신력이었고 그들은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확실하게 속삭였다. 여기서 분명 살 수 있겠지. 거기보단 나을 거야. 새로운 땅, 새로운 배움. 두만강을 건넜지만 영희와 어머니 앞에 펼쳐진 세상은 낯설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의심부터 가득한 시선뿐이었다. 그러나 남쪽으로 넘어온 탈북민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공간, 하나원은 그 두려움에 작은 숨구멍을 만들어 주었다. 하나원에서 영희는 처음으로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며 처음 먹어보는 맛 등 놀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따뜻함은 음식이 아니라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다. 강사의 말 하나, 음식의 맛 하나가 그녀에게는 모두 새로운 세계였다. 여기서부터 다시 신기한 세계를 배우면 된다. 어머니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영희는 수업에 누구보다 진지하게 임했다. 북에서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먹었지만 여기서는 음식이 문화이고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말의 억양, 배려의 표현, 손님이 원하는 것을 읽는 법 모두 생소했지만 영희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아오지에서의 고된 삶은 그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강하게, 빠르게 배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나원 퇴소 후 영희는 생계를 위해 식당에 일을 구했다. 운명처럼 들어가게 된 곳은 닭발집이었다. 자극적이고 매운 냄새가 가득한 곳, 늦은 밤까지 손님이 끊기지 않는 곳. 많은 이들이 힘들어 오래 버티지 못했지만 영희는 그 환경이 오히려 편했다. 이 정도는 아오지보다 100번은 낫다. 사장님은 처음엔 북한 말투 때문에 조금 불안해했지만 영희의 근성이 어떤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다. 영희는 닭발을 손질하는 법, 양념을 채우는 법, 숯불의 온도를 관리하는 요령까지 하나하나 몸에 익혔다. 닭발의 껍질을 벗기는 속도는 누구보다 빨랐고 국물의 농도도 금방 감각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님을 다루는 법이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예, 알겠습니다만 반복했지만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말했다. 아가씨, 웃는 게 좋네. 그 웃음이면 이 집 장사 잘 되겠어. 그 말 한마디가 영희의 가슴을 울렸다. 태어나 처음 욕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순간이었다. 가슴이 벅차고 희망이 타올랐다. 그날 이후 영희는 손님이 원하는 걸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다. 매운맛을 조절해달라는 손님, 술에 취해 서툰 손님, 퇴근길 위로가 필요한 손님.
누구든 그녀는 정성으로 대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손님들이 그 북한 아가씨 있냐? 하며 영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사장도 놀라며 말했다. 영희야, 너는 손님 마음을 잘 읽는다. 그게 진짜 장사야. 그 말은 영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영희는 하나원에서 배운 기초 지식, 식당에서의 경험을 모두 메모장에 정리했다. 양념의 배합 비율, 손님별 특징, 재고 관리 방식, 불 조절 노하우. 그녀는 하나도 허투루 놓지 않았다. 그리고 밤마다 생각했다. 나는 언젠가 나만의 음식을 만들 거야. 사람들이 나를 욕 대신 이름으로 부르게 할 맛을. 아우지에서 개 취급받던 아이는 이제 손님이 찾아오는 직원이 되었다. 그녀의 세계는 아직 작았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성장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모든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그대 안의 딸 세상을 뒤집다. 닭발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밤, 영희는 바로 책상에 앉았다.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앞치마도 벗기 전에 공책을 펼쳤다. 글씨는 서툴고 계산은 느렸다. 그러나 그녀에게 공부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의 낙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다. 영희야, 오늘은 좀 쉬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나 공부하고 싶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 말에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아주었다. 그렇게 시작된 공부는 몇 달이 지나고 몇 해가 되었다. 영희는 닭발 양념에 젖은 손으로 문제집을 넘기고 새벽까지 빛나는 불빛 아래에서 글자를 마음에 새겼다. 그녀는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다. 검정고시만 합격하면 나도 어른이자 세상의 일원이 될 수 있어. 시험날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고 시험장에 들어섰다. 주변엔 또래 친구들, 어머니 손잡은 학생들, 여유로운 미소를 지은 이들이 있었다. 영희는 이젠 혼자는 아니었다. 어머니가 같이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과 어머니의 굳은 손,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조용히 힘을 밀어주었다. 그리고 합격. 종이 한 장이었지만 영희에겐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이 준 인정이었다. 어머니는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다. 영희야, 너 정말 잘 살아왔다. 그러나 영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을 향하고 있었다. 닭발을 다시 만들겠다 연구의 시작. 닭발집에서 일하며 영희는 사람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손님들은 닭발을 좋아했지만 절반 이상이 뼈를 발라내기 힘들어했고 어떤 이들은 냄새 때문에 손도 대지 않았다. 영희는 밤마다 생각했다. 왜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는데 정작 불편해하지? 이걸 해결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몰라. 그녀는 닭발 연구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뼈 제거법, 데치기 방식, 잡내를 없애는 레몬 생강 소금의 비율, 양념의 농도와 점도까지 하나하나 실험했다. 부엌은 매일 전쟁터였다. 냄새가 역겨워 어머니가 문을 3번이나 열어둘 정도였다. 그러나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우지의 탄광보다 굶주림보다 추위보다 더 두려운 건 다시 족간나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영희는 마침내 새로운 닭발을 만들어냈다. 뼈는 완전히 제거되고 꼬들한 식감은 살아있으며 잡내는 흔적도 없는 기적 같은 맛. 사장은 시식하자마자 눈이 커졌다. 영희야, 이건 그냥 닭발이 아니다. 이건 음식의 혁명이다. 그 말은 영희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영희는 이 레시피를 들고 청년 창업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인터뷰 날 심사위원들은 장시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오지에서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 모녀의 탈북, 그리고 남한에서의 적응과 끝없는 노력. 한 심사위원이 말했다. 영희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담긴 기술입니다. 며칠 뒤 결과는 도착했다. 창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영희는 그 종이를 어머니에게 건네주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만지며 말했다. 영희야, 내가 나라에서 인정받는구나. 우리 딸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지원금을 바탕으로 작은 공장을 세웠다. 처음에는 조그만 창고였고 직원도 3명뿐이었다. 그러나 주문은 걷잡을 수 없이 늘었다. SNS에서는 꼬들꼬들 닭발 미쳤다. 뼈 없는 닭발 신세계. 북한에서 온 사장님이 만들었다는데 스토리까지 감동적. 이라는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1년 뒤 일본, 미국, 베트남까지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영희는 어느새 국제식품 박람회에서 한국 대표 자격으로 서 있었다. 해외 바이어들은 그녀의 제품을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맛은 세계인이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론에서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탈북 소녀, 한국의 젊은 CEO가 되다. 영희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안에는 아오지에서의 상처,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스스로의 강인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효와 국익 그녀는 마침내 대안의 딸이 되었다. 회사가 성장하자 영희는 가장 먼저 어머니를 위한 집을 마련했다. 따뜻한 햇빛이 드는 거실, 편안한 침대, 조용한 작은 정원. 어머니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다. 영희야, 엄마는 이날을 꿈도 못 꿨다. 영희는 말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지켜줄게요. 그녀는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탈북민 정착을 돕는 단체에도 꾸준히 기부했다. 나라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대안의 딸 김영희. 아오지에서 개 취급받던 아이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CEO가 되었고 이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증명하고 있었다. 태어난 곳이 사람이 되는 곳을 결정하지 않는다. 살아낸 길이 나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살아남을 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사람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